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은 화물 운송 종사 자격시험 3과목 안전운행 최신 자료로 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늘 드리는 말씀인데, 자, 제 스크립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제가 직접 요약 정리하고 설명드릴 부분 내용들을 추가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읽는다고 불편해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내용들 그대로 알아두시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 설명도 다 적어 두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3과목 안전운행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2장부터 시작할 건데요. 1장에서는 나올 문제가 아예 없습니다. 자, 그래서 2장부터 볼 건데요. 자, 운전자 요인과 안전운행입니다. 자, 먼저 교통약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통약자를 하면 보행자, 이런 횡단보도로 건너는 보행자까지 포함이 되고요. 어린이, 노인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냐? 자, 여기 핵심만 볼게요. 자, 늘 서행하고 조심해야 하고요. 자, 횡단보도로 걷는 사람에게 재촉을 하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해서 위협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어린이나 신체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한다. 서행 아니고 무조건 일시 정지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노인분들 회피 능력과 판단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어린이 통학버스 마찬가지로 어린이 통학버스는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린이 교통사고 특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어린이의 사고와 고령자의 사고는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 먼저 부주의, 주의력 부족, 판단력 부족, 그리고 단순한 사고방식에서 야기가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추가로 하나 알아두실 거, 어린이들이 왜 사고가 많이 일어나냐? 자, 어른들의 추상적인 말에 의해 사고가 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즉 어린이에게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이에게 왜 위험한지, 뭐가 위험한지 호기심을 궁금증을 야기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위험한지, 왜 위험한지 꼭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것들을 주의하는지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도로는 위험하단다, 자동차는 조심하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고령 운전자 교통약자에 대한 내용 좀 더 알아볼게요. 자, 먼저 고령 운전자분들은 좁은 길에서 대형차를 만난 경우 불안감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각, 청각, 사고 능력이 저하되는 단계에 계십니다. 그리고 보행 행동의 궤적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선으로 걸으시거나 도로 중앙부로 이제 걸으시거나 이런 행동들을 간혹 우리도 볼 수가 있죠. 자, 저희 젊은 사람들도 늙으면 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으신 분들이 더 유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핵심만 보시면 고령 운전자는 신체적 기능 저하, 인지력 저하, 반응 저하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 출제되고 있으니 요 내용들을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 2장 운전자 요령 안전요행 중에 이제 교통사고 요인을 한번 볼 건데요. 총 3가지 알아둘게요. 교통사고의 요인은 첫 번째 인간 요인, 개인적인 요인이죠. 두 번째 차량 요인, 차량 점검을 했는지, 브레이크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환경 요인,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세차게 분다, 안개가 꼈다 이런 것들, 요 3가지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교통사고가 발생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교통사고 원인과 요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 간접적 요인, 중간 요인, 그리고 직접적 요인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줄 수 있는데요. 자, 이 간접적 요인 먼저 볼게요. 자, 교통사고를 용이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즉,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직접적으로는 아니에요. 자, 내용 보시면은 무리한 운행 시간을 계획하거나 안전식, 사고에 대한 무개념, 점검 습관이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자, 중간적 요인이라는 것은 이제 간접적 요인과 직접적 요인이 결합되어 사고가 발생됩니다. 즉 어떤 거냐? 자, 음주, 과로 핸드폰 사용, 그리고 불량한 운전 태도, 운전자의 지능, 성격, 심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복합적인 요인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직접적 요인은 당연히 사고를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겠죠. 자, 신호, 과속 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리고 운전 조작, 미흡, 실수, 잘못된 위기 대처. 자, 즉 직접적 요인은 옳고 그르다로 판단될 수 있는 내용들이 보통 직접적 요인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교통사고 원인에는 크게 3가지, 간접적 요인, 중간적 요인, 직접적 요인 이 3가지가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통사고의 심리적 착각 요인 볼게요. 요거 헷갈리게 객관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크기의 착각, 자, 어두운 경우,
가로폭보가 세로폭을 더 넓게 판단할 수 있다는 이 크기의 착각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원근의 착각, 원근법이죠.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과 덜 밝은 것은 멀리 있다라고 느낀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경사의 착각, 작은 경사는 실제보다 작게, 큰 경사는 더 크게 느껴지게 한다. 그리고 속도의 착각, 좁은 시야일수록 빠르게 느끼고요. 대상이 멀리일수록 느리게 보인다.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 급브레이크 밟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상반의 착각. 자, 주행 중 급정 것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건데, 자, 내 차가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제가 급브레이크를 이렇게 띠익 하고 밟았어요. 옆에 있는 차들보다 내가 멈추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차들이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이 상반의 착각은 앞뒤의 방향이 뭔가 바뀌는 느낌이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상반의 착각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녀석들이 이 3과목에는 많습니다. 자, 그리고 시각 특성 볼게요. 정지 시력. 일단 란돌트 10% 측정한다는 거 하나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요. 자, 일종 운전면허는 두 눈의 동시 시력이 0.8이고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2종 운전면허는 두 눈의 동시 시력이 0.5 이상이고 한쪽 눈을 못 보실 경우에는 0.6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 동체 시력은 한 곳을 보더라도 주변 사물을 인식하는 시력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뭐 비행기 게임 이렇게 날라오고 이렇게 했을 때 미사일들이 막 이렇게 날라올 때 우리가 이 미사일을 보더라도 주위에 있는 미사일들을 대충 보고 피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복싱 선수들이 주먹을 보고 피하는 능력이 이제 동체 시력이 되겠죠. 자, 야간 시력 볼게요. 야간 시력에서는 이 현혹 현상, 증발 현상 두 가지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현혹 현상은 운행 중에 갑자기 빛이 눈에 비치는 겁니다. 이제 눈뽕이라고 하죠. 자, 이 눈뽕 현상 우리 현혹 현상이라 얘기할 거고요. 증발 현상은 야간에 대향차, 반대편에서 오는 자동차, 전조등 때문에 장애물이나 보행자들이 잘 보지 못해서 시야가 증발해 버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자,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수집되고 어떤 정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의 활용은 자동차의 순간 속도, RPM, 분당 회전수죠, GPS 위치, 그리고 방위각, 브레이크 신호, 각도의 운행 기록 자료 등등을 분석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알아냅니다. 자, 분석해서 이제 운전자 운수회사에 제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죠? 자, 운전자가 만일에 급가속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러면은 운전 행태를 개선할 수 있겠고요. 그런 경우를 통해서 이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게 운행 기록 시스템의 목적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이제 분석 항목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의 분석 항목은 자동차의 운행 경로에 대한 궤적. 자, 이 궤적만 외워두시고요. 운전자와 시간대별로 운행 속도, 주행거리 비교. 자, 요거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진로 변경 횟수, 사고 위험도 측정, 과속, 급출발 등 위험한 운전 행동 분석. 자, 위험한 운전 행동 분석 요거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밖에 기타 등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식으로 나오기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의 결과의 활용도 또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분석해서 어디다 활용하냐? 자, 자동차 운행 관리. 그리고 아까 운전자에 대한 교육, 행태 개선한다고 되어 있었죠. 자, 그리고 교통수단 및 운행 체계가저 개선할 수 있고요. 교통행정기관, 정부의 운행 계통 및 운행 경로마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운송 사업자의 교통 안전관리 개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밖에 기타 등등 이렇게 이 내용들도 머릿속에 꼭 담아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3장 자동차의 장치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게 제동 장치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풋 브레이크, 발로 조작하는 우리가 페달로 밟는 브레이크죠.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 뒷바퀴 좌우가 고정되는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엔진 브레이크 개념 잘 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가속 페달을 놓거나 저단계로 높으면 속도가 떨어지게 하는 브레이크입니다. 즉, 만일에 이제 자동차가 요즘 이상 현상이 있어서 급출발, 브레이크 안 먹는 현상이 있어요. 그럴 때 만일에 내가 5단에 놓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 안 먹는다. 그러면 기어를 강제로 내가 3단으로 수동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게 3단으로 떨어지면서 엔진에서 과부하 걸리면서 브레이크가 먹히게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ABS 내용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빙판이나 빗길 등에서 미끄러운 곳에서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와중에도 핸들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ABS의 핵심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향장치가 바로 나오는데요. 자, 조향장치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바꿔주는 핸들의 친구들이죠. 그래서 요 내용 한번 잠시 일시 정지하고 어디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향장치의 구비 조건. 자, 이런 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먼저 조향장치는 주행 중 충격이 조향 조작에 영향을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조작이 쉽고 방향 전환이 쉬워야 합니다. 그리고 고속주행에서도 안정적인 조작이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오래 쓸 수 있고 정비가 쉬워야 한다는 요 특징 4가지 꼭 알아두시고요. 자, 조향장치가 이상한 경우에 대한 원인도 꼭 외워두세요. 자, 먼저 조향장치 핸들에 무거운 원인. 자,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조향 기어의 톱니바퀴가 마모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바퀴 정렬 상태가 불량하거나 타이어의 마면, 그리고 조향 기어 박스 내 오일이 부족한 경우다. 자, 요거 바꿔서 나올 수 있겠죠. 오일이 과다한 경우인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오일이 부족한 경우 조향 핸들이 무겁다.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향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원인입니다. 먼저 마찬가지로 타이어 공기압이 불균형할 수 있고요. 앞바퀴 정렬 상태 불량, 그리고 쇼업소바의 작동 불량하거나 허브 베어링 마멜이 과다하다. 자, 그러면은 요 앞에 두 내용은 조향 핸들에 늘 영향을 미치는 친구들이라는 거 우리가 알겠어요. 자, 조향 핸들이 무거운 원인도 나왔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쇼업소바의 작동 불량이나 허브 베어링 마멜 과다,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조향 핸들이 쏠릴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향장치의 이제 구성들 한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와요. 자, 이제 휠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이제 어벤져스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캠버라고 불리는데, 자, 요거는 일단 사전적 정의를 보면 자동차를 앞에서 봤을 때 앞바퀴의 좌우 각도입니다. 자, 이렇게 수직선을 그었을 때 좌우의 각도를 이제 우리는 캠버 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것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 중요합니다. 자, 차축이 휘는 것을 방지하고 하중을 봤을 때는 앞바퀴 아래쪽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를 한다 라는 게 캠버의 역할이다 라는 거, 요걸 알아두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자, 캐스터도 볼게요. 자, 자동차 옆에를 봤을 때 조향축의 앞뒤 각도라고 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다? 자, 요겁니다. 자, 캐스터는 주행 중 조향 바퀴에 방향성을 부여하고 복원력을 준다라는 게 캐스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토인 볼게요. 토인도 중요합니다. 자, 토인은 모든 운전 자격증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자동차 앞바퀴 부분에 뒷바퀴 부분보다 좁은 겁니다. 즉, 앞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요 방향, 그리고 요 방향을 보셨을 때, 방향이 아니라 이제 넓이죠. 넓이가 요 앞부분이 더 좁은 겁니다. 요거는 지금 앞바퀴예요. 앞바퀴에 앞부분이 조금 안쪽으로 몰려 있는 것이 토인이다. 그래서 이 토인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하고, 뒷부분이 더 넓을 경우는 이제 토인인데,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넓으면 이제 토아웃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토인이 중요한 건 뭐냐? 앞바퀴를 평행하게 회전시키고 타이어의 마멸을 줄이고 앞바퀴가 옆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특징을 외워두시는 게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조향축 경사각인데요. 자, 이 친구는 혼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캠버나 캐스터와 함께 작용했을 때 어떤 역할이 되는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이 조향축 킹핏 경사각이 캠버와 작용하면 핸들의 조작을 가볍게 하고요. 자, 아까 캐스터 복원성을 부여한다라고 했죠. 이 킹핀 경사각과 작용을 했을 때 앞바퀴에 복원성을 부여하고 직진이 쉬워지게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바퀴가 심의 현상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데, 이 심의 현상이라는 거는 굳이 뭐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자동차에 있는 현상이고요. 자동차마다는 다르지만 어떤 현상, 어떤 속도에 이르게 되면은 자동차의 바퀴 자체가 떨리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150km 전후로 이 심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잡아주는 게 이제 뭐다? 조향축, 즉 킹핀 경사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심리현상도 알아주세요. 자, 그럼 휠 얼라이먼트 요 어벤져스 친구 4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휠 얼라이먼트란 즉 자동차 앞바퀴가 자동차를 지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 그리고 그 요소에 존재하는 여러 각도들을 우리는 휠 얼라이먼트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캠버와 조향축 경사각, 킹핀 경사각이죠. 정하면 핸들 조작을 가볍게 하고요. 캐스터와 조향축 경사각이 작용하면 핸들의 복원성을 부여하고, 캐스터의 작용은 핸들 조작과 안정성에 확실히 부여를 하고, 토이는 뭐다? 타이어 마멸을 최소로 줄여주고 타이어 회전을 일정하게 해준다 라는 요 특징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여러가지 물리적 현상들에 대해서 볼 건데, 요 내용 별표 3개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일단 원심력 볼 건데요. 자, 속도 2배 차이 원심력은 4배 작용이다. 자, 요거는 제가 편의상 쉽게 해놓은 겁니다. 구체적인 공식으로는 전혀 이렇진 않지만 보통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자, 50km의 커브의 차가 있는데 보통 25km로 커브를 도는 자동차보다는 원심력이 몇 배 발생하는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요 커브 발생하는 이 커브를 도는 자동차의 속도의 배수가 거의 2배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정답은 4배, 4배로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스탠딩 웨이브 현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가 땅과 마주한 접지면 기준으로 찌그러진 타이어가 복원되지 않고 다시 접지되며 타이어에 진동의 물결이 남는 현상. 자, 이 스탠딩 웨이브 현상 설명 들었는데 한번 간단히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타이어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여기는 땅이고요. 자, 그럼 여기는 접지부가 되겠죠. 땅과 맞닿아 있는 접지부입니다. 자, 그럼 타이어가 회전하면서 이 접지부에서 마찰이 생기니까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뒤쪽으로 타이어가 쭈글쭈글 하게 되는데 보통 같으면 이 타이어가 앞으로 다시 접지하는 와중에 식어가지고 타이어가 다시 쨍쨍하게 펴진다라는 거죠. 근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게 식기도 전에 다시 접지부도 하니까 타이어가 쭈글쭈글한 상태죠. 그래서 진동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일어나면 뭐다? 타이어 파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냐까지 외워주셔야겠죠. 자, 주행 속도를 감소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타이어 공기압을 높이고 마모된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해결 방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수막 현상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많이 드렸죠. 자, 자동차가 고속으로 고인 무리를 지날 때 쫙 하면서 무리를 미끄러지는, 접지력을 상실하면 미끄러지는 현상이죠. 자, 그래서 이 임계 속도는 수막 현상이 발생한 속도라고 하고요. 80km부터 시작돼서 이제 100km 정도 넘어가면 수막 현상이 무조건 일어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방 방법은 다중형이 저속주행, 마모 타이어, 재사용 타이어 사용하지 않고요. 공기압 높이는 거 요 세 개까지 지금 스탠딩 웨이브 현상의 대처 방법이랑 동일하죠. 그리고 배수 효과가 좋은 타이어 보다 리브형 타이어를 사용하는 게 수막 현상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드 현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드 현상. 자,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반복 사용했을 때 생긴다. 자, 이게 뭐냐? 자, 우리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쓰면 아무래도 마찰력이 좀 더 심하겠죠. 자동차의 무게도 있고 경사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브레이크 라이닝에 마찰열이 축적이 되면서 제동력이 저하가 됩니다. 자, 라이닝의 마찰 개수가 저하가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페이드 현상이 여러 가지 종류 하나 더 있어요. 자, 워터 페이드 현상. 자, 이게 워터니까 물이 들어간 거였죠. 자, 브레이크를 위한 마찰제들이 물에 젖어 마찰 개수가 저하된다. 자, 물이 고인 도로나 수중 주행 시 워터 페이드 현상이 발생하겠죠.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드럼에 이제 꽉 잡아주면서 브레이크가 발동되게 되는데 물이 있으면 미끄러워지겠죠. 자, 그런 현상이 이제 워터 페이드 현상이다. 즉, 페이드 현상이라는 것은 라이닝, 어떤 현상으로 인해 제동력이 저하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해결 방법으로는 브레이크 회복을 위해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워터 페이드 현상이라면 지금 브레이크 장치들이 젖어 있겠죠. 그래서 브레이크들을 천천히 착착착 하면서 밟아주다 보면 이 마찰 열질 때문에 물이 증발될 수도 있고, 또 열이 너무 과다한 경우는 천천히 밟아주다 보면은 열이 과다하게 쌓인 축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라는 개념으로 이제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는 게 페이드 현상의 해결 방법이다 라고 되겠습니다. 자, 베이퍼록 현상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하죠. 자, 요 베이퍼록 현상도 이제 내리막길에서 풋브레이크를 과다 사용하는데 이제 페달을 많이 밟았다라는 거죠. 자, 많이 과다하게 밟다 보니까 브레이크액이 기활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브레이크와 브레이크 드럼, 라이닝 사이에 틈이 생겨서 잘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브레이크 호스 내 기포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 유압 전달이 어려워져서 이제 브레이크가 안 먹히는 현상까지 베이퍼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생 원인은 브레이크 드럼이 과열되거나 브레이크액이 변질되거나 불량하다. 즉 브레이크 드럼이나 브레이크액이 문제가 됐을 때 베이퍼록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해결 방법은 저단기화를 놓고 풋 브레이크 사용을 줄이게 되면은 베이퍼록 현상이 줄게 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엔진 브레이크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닝록 현상입니다. 자, 이름 먼저 볼게요. 모닝이죠. 아침이죠. 자, 아침에는 보통 우리가 습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슬도 있고요. 그래서 습하거나 비가 자주 와서 브레이크 드럼이 녹이 쓰는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 녹이 쓰다 보니까 브레이크 드럼과 라이닝,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가 녹이 생겨서 마찰 개수가 높아져요. 녹 생기면 까끌까끌하죠. 그래서 예민해집니다. 살짝만 밟아도 브레이크가 과다하게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해결 방안은 서행하면서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아주게 되면은 이 녹이 지워지게 되면서 모닝록 현상이 해결되는 아주 간단한 현상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가장치, 우리 쇼바라고 하죠. 스프링들이 있는 게 이제 쇼파라고 썼네요. 현가장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자, 요 판스프링, 우리 화물 자동차 타실 분들이죠. 그래서 판스프링 알아두시면 중요하겠죠.
자, 주로 화물 자동차에 사용되고요. 구조는 간단하지만 승차감이 나쁘고 작은 진동을 흡수하기는 적합한 스프링이 아니다. 내구성이 크고 너무 부드러운 판 스프링은 차체를 불안하게 한다라는 특징들 판 스프링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 코일 스프링은 보통 승용차에 부착되는 거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추가로 공부하실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비틀림 막대 스프링, 뒤틀림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는 금속. 공기 스프링은 대형 차량, 버스에 사용되는 이제 우리 공기 스프링도 같이 외워놔야겠죠? 자, 그리고 충격 흡수 장치, 작동률을 채운 실린더가 스프링 동작에 반응에 충격 흡수한다. 자, 요거는 스프링이 아닙니다. 자, 정확히는 스프링이 아니라 유압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렇게 피스톤 같은 이제 역할을 하면서 그거를 스프링에 전달해 주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스프링이 있는 거지 충격 흡수 장치는 스프링으로만 구성된 거는 아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는 화물 시험을 보니까 판 스프링과 공기 스프링 내용 꼭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가 장치 관련된 현상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운싱은 차가 위아래로 진동하는 거고요. 피칭은 앞뒤로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키드 마크 발생하고요. 롤링은 좌우로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드 마크가 발생을 하고요. 자, 차 그림입니다. 그리고 요잉, 차체 후부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자동차 뒤쪽이 진동을 하면서 요 마크가 생기고요. 노즈 다운은 급정지 시 차체가 앞바퀴로 기울어진다. 자, 자동차가 이렇게 했을 때 급정지를 끼익 하면은 차가 앞으로 이렇게 살짝 기울어진다라는 거고요. 노즈 업은 급제동을 하면은 차가 이렇게 살짝 앞바퀴가 들리는 거죠. 자, 그걸 노즈 업이라고 한다. 이 단어 혹시 나왔을 때 헷갈리실까봐 한번 넣어두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새로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회 회전이죠. 자, 이제 스티어에 대한 시험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자,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자, 먼저 둘 중에 한 개만 이해하시면은 나머지는 아닌 내용만 고르시면 되니까 일단 언더스티어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려 볼게요. 자, 코너링 할 때 핸들을 돌린 만큼 차가 회전하지 못하고 코너 바깥으로 밀린다. 자, 요거는 일단은 전륜구동 차량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요거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런 거예요. 자, 이렇게 커브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자동차가 핸들을 돌렸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핸들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튕겨져서 더 크게 회전을 하게 된 게 이제 언더스티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오버스티어는 너무 안쪽으로 돈 거를 오버스티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더 크게 도는 걸 언더스티어, 좁게 도는 걸 오버스티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언더스티어는 전륜구동 차량에서 발생을 하니까 오버스티어는 후륜구동 차량에서 발생한다고 반대로 알아두시면은 두 개 다 외우실 필요 없겠죠. 하나만 잡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문제예요. 타이어 마모에 영향을 주는 문제. 자, 어떤 것들이냐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타이어 공기압, 차의 하중, 차의 속도, 커브길, 브레이크, 노면, 그리고 기타, 정비불량, 기온, 운전 습관인데 여기서 좀 자주 나오는 정답으로 뭐냐면 막 대기압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확히 대기압은 타이어 마모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출가스 색별로 고장 유무 나오는 것도 단골 문제죠. 자, 무색, 청색 정상입니다. 그리고 검은색은 자, 불안전 요소인데 자, 초크, 에어클리너, 엘리먼트, 연료장치가 고장됐을 때 검은색이 나온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백색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린더 위로 올라와 연소,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원인을 알아두시는 게 좋죠. 헤드 게스킷, 오일 실이 노후, 피스톤링이 마모됐을 때는 배출가스가 백색, 흰색으로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꼭 외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도로 형태에 따른 교통사고인데 요거는 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또 나오긴 합니다. 근데 요게 내용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60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외우셔도 된다. 이해가 안 돼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빠르게 다음 거 공부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설명드릴게요. 자, 도로 요인은 일단 도로 구조, 안전 시설,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과 이 도로 요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평면 선형과 교통사고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 먼저 곡선 반경이 100m 이내일 경우 사고율이 높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2차선 도로인 사고율이 아주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 내용 밑에 내용 좀 더 볼게요. 자, 곡선부가 많다고 사고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곡선부가 오르막, 내리막, 종단경사 이런 단어들 무시하셔도 되고요. 내리막길가 중복되는 경우 사고율이 높아진다. 이거는 시야 문제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차근히 읽어보시다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설명 굳이 드리다 보면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시는 게 더 좋은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선형과 교통사고입니다. 자, 종단경사, 오르막과 내리막의 경사를 종단경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사가 커질수록 사고율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시야로만 생각을 해보셔도 그렇겠지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횡단면과 교통사고 볼게요. 자, 차로수가 많아지면 자, 차도의 가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향 여기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4차선 도로죠, 지금. 자, 차로수가 많으면 사고가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명확하지는 않고요.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횡단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넣었고요. 자, 그리고 길었게 갓길이죠. 갓길. 자, 갓길이 넓으면 차량의 이동 공간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니까 안정성이 당연히 커지겠죠. 자, 그리고 차로 폭이 넓을수록 교통사고 예방 효과적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은 곳에 차로폭을 넓히면 당연히 효과적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 횡단면과 교통사고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5장 안전운전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당연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 안전 문제, 안전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풀어야 하는지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는 게 상식적으로 맞죠. 내가 아무리 스피드 레이서라고 하더라도 그게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가속 페달은 당연히 떼야지 속도가 줄겠죠. 자, 그리고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운전면허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운전 경험을 살려서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앞지르기 할 때는 보통 1차선이 제일 빠른 차선이라고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죠. 그래서 앞지르기는 왼쪽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뭐 주황불일 때는 원래는 정지 준비를 하라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안전과 휴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운전을 했으면 쉬어야 한다. 그리고 속도는 준수해야 된다. 신호는 준수해야 된다. 사고가 나지 않게 유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당연히 맞는 내용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장 같은 경우에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읽다 보면은 굳이 이거를 외워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장 안전 관련 문제 났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문제를 푸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리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안전운전 5가지 기본 핵심 요 정도는 제가 알아두셔야 된다 라는 내용을 좀 넣었습니다. 자, 일단 운전 중에는 전방에 먼 곳을 주시한다. 특이하죠. 운전할 때는 앞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전방에 먼 곳을 주셔야 된다는 내용. 헷갈리실까봐 넣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는 동체 시야력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시야를 여기저기 두면서 운전하라고 합니다. 그건 너무 정신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험 문제에 이게 맞다라고 되어 있으니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넣었고요. 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게 운전을 해야 한다. 자, 경적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전조등을 켜고 그리고 상향등을 켜는 것도 안전 운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 헷갈리실까봐 제가 내용 넣어뒀으니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특별하게 외워야 되는 내용들 계절별 유의사항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봄철 교통사고인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 들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새벽엔 도로가 얼어 있을 수 있습니다. 봄은 아직 살짝 추워요, 밤에는. 자, 그리고 지반이 약해집니다. 자, 얼음들이 녹기 시작하다 보니 지반이 약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낙석이나 도로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황사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운전 중 장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온이 풀리기 때문에 몸이 나른해지고 충곤증 때문에 졸음운전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돌발 상황, 몸이 풀리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뛰쳐나오는 친구들이 생긴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개학 시즌이 있죠. 3월에 어린이 사고, 노약자 사고 증가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게 봄의 교통사고 요인입니다. 자, 여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름 하면은 장마가 먼저 떠오르죠. 그리고 무더위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고들이 일어날까요? 자, 악천후와 우리 불쾌지수 끈적끈적한 불쾌지수 상승으로 복합적 작용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요. 노면에 물이 많이 고여 있어서 급제동을 유의해야겠죠. 그리고 열대야로 인해 수면 부족 때문에 졸음운전이 생길 수도 있고요.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난폭운전, 다툼, 경적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우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차를 보고 피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자동차의 냉각수 점검을 제일 자주 해줘야 되는 시기가 바로 여름이다. 더우니까 그렇죠. 차량 내 습기를 잘 제거해 줘야겠죠. 자, 이렇게 여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잘 고민하시다 보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가을도 볼까요? 자, 가을 요 특징 하나 알아둘게요. 가을이 안개가 가장 심한 계절이다. 요거는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개로 인해 노면 동결로 제동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단풍 등 경치 구경하면서 운전하다 보니까 주의력 부족 사고가 발생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추수 계절이 다가왔죠.
농번기, 농기계통이 국도에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고 주의하셔야 되고요. 갑자기 꽃샘추위가 생길 수도 있죠. 꽃샘추위는 봄이지만 가을에도 갑자기 추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력이 하락할 수 있고요. 자, 행락절, 단풍놀이, 체육대회 이런 것들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겨울 보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에는 일단은 사고가 가장 많다. 사고가 가장 많은 계절이 바로 겨울이다. 자, 빙판길 충돌, 추돌, 도로 이탈 사고 많이 발생하고요. 먼 거리에 도로가 평탄해지면 실제로는 빙판길, 이제 빛의 반사 때문에 빙판길인데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보행자들이 추위에 떨어서 목적지까지 최단거리 이용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버스 정류장 있고, 여기도 버스 정류장 있고, 여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횡단보, 여기 이제 말이 안 나오네요. 자, 여기 버스 정류장으로 가려는 보행자가 초록불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추우니까 빨리 가야지 하면서 대각선으로 뛰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는 차와 충돌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무단횡단 사고가 잦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가 돌아가는 스피 현상이 잦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사고가 많은 계절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과목은 외울 내용도 많았지만 이해하면서 풀 수 있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힘내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좀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저는 4과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은 화물 운송 종사 자격시험 마지막 서비스가 아니죠. 운송 서비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스크립트 안에 설명도 다 글로 적어두었기 때문에 제가 읽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읽어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로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에 바로 직업 운전자의 기본 자세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전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만 집어 드릴게요. 자, 1장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경험들을 살려서 유추하듯 문제풀이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경험이라 하면 내가 택배를 받은 경험, 그리고 택배 운송 직원분들이 불친절했던 경험, 그런 것들을 살려서 유출하셔도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세 번째, 외울 것만 외우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맞추고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 뉘앙스, 상식적인 부분, 경험 살려서 풀기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승객을 위한 기본 예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내가 승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상스러운 말을 듣고 싶지 않고 관심 받고 싶겠죠. 자, 모든 인간관계를 성실하게, 그런 성실함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외워둘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자, 승객의 결점을 지적할 때, 지적해도 되나요? 네, 지적해도 됩니다. 단, 진지한 충고와 격려로 결점을 지적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약간의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 이런 거 헷갈릴 만한 내용들만 보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외워야 될 거, 서비스의 특징 7가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형성,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서비스는 동시성,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재고가 없죠.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인적 의존성입니다. 사람에 의존합니다. 서비스를 하는 것 자체가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행해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소멸성입니다. 공급하는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소유권. 자, 서비스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변동성,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다양성, 승객, 개개인의 욕구와 감정에 따라 서비스의 형태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 7가지 머릿속에 담아주시고요. 자, 비슷한데 내용이 살짝 달라요. 승객이 그럼 원하는 것 7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억되고 싶다, 환영받고 싶다, 관심받고 싶다, 편안하고 싶다, 존경받고 싶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길 바란다. 내가 VIP 대우를 받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기대와 욕구를 수용하고 인정받길 바란다 라는 승객의 기본 7가지 욕구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승객 응대를 위한 만가지 10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리고 승객 입장에서 생각하기, 이건 공부에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원만하게 대하기,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승객이 호감을 가지게 하기, 공사를 구분하고 공평하게 대하기, 자, 예의를 지키고 겸손하게 대하기,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기, 부단히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기, 마지막 투철한 서비스 정신을 가지기. 즉, 이 10가지를 다 보니까 약간 첫 번째, 긍정적이고 좋은 내용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노력한다. 내가 승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라는 요
포인트, 이 뉘앙스를 가지고 10개를 읽어보시면 금방 외워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직업관 이해하기 한번 해볼게요. 직업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냐? 자, 이 직업이란 거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의미, 두 번째, 사회적 의미, 세 번째, 심리적 의미. 자, 요 세 개하고 직업의 의미가 아닌 것은 하고 네 번째로 엉뚱한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의미 알아두시고요. 경제적은 이제 우리가 당장 먹고 살 경제 생활과 관련된 거겠죠. 그리고 사회적 의미는 인간관계, 사회에 내가 얼마나 발전을 기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심리적 의미는 내 자긍심, 보람, 자아실현 이런 것들이 심리적 의미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직업의 의미 세 가지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승객을 위한 행동 예제를 총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8번 직업관만 볼게요. 자, 바람직한 직업관 3가지, 소명의식을 가진 직업관, 자, 보람과 가치를 가진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지향적인 직업관, 내가 사회의 구성원이다 라는 그런 직업관. 그리고 세 번째, 미래지향적 전문 능력의 중심의 직업관. 요게 바람직한 직업관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직업관은 뭐냐? 첫 번째, 생계유지용 직업관. 그리고 두 번째, 기속적 직업관. 학연 지원에 의존하면 안 되고 차별적 직업관. 육체 노동직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폐쇄적인 직업관, 신분, 성별로 개인 능력을 차단, 여자는 못하게 하고 남자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차별해서 안 된다라는 그런 직업관, 바람직하지 못한 4가지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올바른 직업 윤리 6가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명의식. 나왔던 얘기죠. 최선을 다한다. 천직의식. 성실히 임한다. 자, 직분의식. 나는 사회 구성원이다. 자, 핵심 키워드만 연결해서 볼게요. 자, 봉사정신. 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협동한다. 책임의식. 충실히 수행한다. 전문의식. 직업 위해 나는 지식과 기술을 공부한다. 자, 요런 직업 윤리 6가지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울 게 많지만 제가 많이 추려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2장은 3장 넘어갈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머리가 아픈 단계입니다. 우리가 처음 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번입니다. 포기하는 용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 자, 제가 지금 합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합격 점수는 60점이죠. 자, 우리는 절대 10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파트에서 공부가 확실하게 됐다면은 오히려 2장, 3장은 포기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대신 중요한 건 뭐냐? 외울 거는 확실하게 외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해서 자, 지금부터 2장, 3장 볼 건데 이해 안 되시면은 굳이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되신다면은 같이 공부해 주신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나는 그래도 확실하게 합격하겠다 하시는 분들 여기서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장은 물류의 이해인데요. 물류의 기능, 시험에 나온 내용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류란 운송, 포장, 보관, 하역, 정복, 유통, 가공 기능 총 6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첫 번째 바로 외워 주셔야 되고요. 자, 물류와 공급망 관리에 대한 역사가 잠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경영정보 시스템 1970년대 가장 먼저 나온 시스템이에요. 자, 보관과 수송을 신속히 하고 주문 처리 시간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1970년대 인간과 컴퓨터의 결합 시스템이 등장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부터 중요한데요. 전사적 자원 관리입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부터 이루어졌는데, 자, 정보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지스틱스 활동이 등장하게 됩니다. 로지스틱스는 현재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형태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 전사적 자원 관리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시작하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급망 관리 1990년대 중반 이후 오는 날까지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 리드타임 감축을 한다. 리드타임이라고 함은 상품이 띵 준비부터 고객이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리드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리드타임을 줄이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급망 관리 때부터는 리드타임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재고를 최적화, 최소화, 효율화하고 있다. 그래서 효과적인 관리 솔루션이 이게 공급망 관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라고 파악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속 정확한 배송 서비스 구축을 중요시하고 있고요. 배송기간 최소화, 반송 환불 서비스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 이제 공급망 관리의 형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보 흐름에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관리 파악 가능하다라는 장점들이 바로 공급망 관리의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물류 관리 시스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자, 경영 정보 시스템 1970년대 등장했죠.
유통, 수송, 보관에 중점을 맞추었습니다. 자, 전사적 자원 관리 80년대에서 90년대 등장했어요. 제조, 구매, 주문 관리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자, 그리고 공급망 관리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했죠. 구매 정보, 서비스 정보 흐름 등 정보들의 흐름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추가로 뭐가 있다? 리드 타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리드 타임이라는 단어는 공급망 관리부터 나온다. 문제의 리드 타임에 대해서 나온 물류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면 바로 공급망 관리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물류 관리의 원칙도 외워볼게요. 7R 원칙. 라이트. 여기 R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품질, 정량, 적시, 적소, 인상, 가격, 상품, 좋은 품질, 좋은 정량, 좋은 적시. 자, 이게 적시가 물론 좋다라는 얘기지만, 이 7R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3S, 1L 원칙입니다. 자, 스피디, 빠르게, 안전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비용은 낮게, 절감을 목표로 하는 게 3S, 1L 원칙이다. 그리고 3의 이익이라고 있는데, 3대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 증대, 원가 절감, 물류비 절감이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울 게 많죠?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 자, 기업 물류 보겠습니다. 기업 물류라는 것은 일단 목표를 볼게요. 물류 환경 분석, 물류 목표 달성, 물류 전략 수집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해둬야 된다. 야, 너무 말이 어렵죠. 자, 기업 물류는 시스템 구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일단 알아두시고요. 물류 네트워크 하에서 상품이 안정적이도록 물류 관리 기법을 구축해야 한다. 자, 물류 관리 기법 시스템 구축이랑 안에 포함되는 거죠. 안으로 넣을게요. 그리고 물류 작업을 위해 물류비 절감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기업 물류의 목표이고요. 자, 그럼 기업 물류가 어떤 데서 활동이 되는지 볼게요. 자, 주된 활동은 일단 고객 서비스 수준이나 수송, 그리고 재고 관리, 주문 처리하는데 기업 물류가 활동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 활동으로는 자재 관리, 구매, 포장, 정보 관리, 보관, 판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활동 범위에 포함된다라고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기업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볼 건데요. 자, 기업의 물류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최대로 하는 것이 기업의 최대 목표이죠. 거기다가 이제 비전 수립까지 하는 게 기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비자, 공급자, 경쟁사, 그리고 기업의 요소들은 당연히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고려한 이제 물류 전략이 무엇이냐? 자, 이 물류 전략의 목표, 비용 절감을 해야겠죠. 자본 절감, 서비스 개선 등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물류 전략의 목표다. 자, 소비자, 공급자, 경쟁사, 기업의 요소를 고려해서 비용 절감과 자본 절감, 서비스 개선을 하기 위해서 기업은 물류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 있냐? 전략적 물류 관리 SLM이 있습니다. 자, 업무 처리 향상, 품질 향상, 서비스 증대, 원가 절감을 위해 실행한다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 전략적 물류 관리 SLM 안에도 사실 이미 다 들어가 있죠. 자, 품질 향상, 서비스 증대, 자, 서비스 개선에 포함될 거고요. 자, 원가 절감, 여기 비용 절감 들어가 있죠. 자본 절감, 자, 업무 처리 향상, 서비스 개선이죠. 자, 그래서 물류 전략의 목표, 비용 절감, 자본 절감, 서비스 개선. 이 맥락을 토대로 해서 유출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또 크게 도움이 되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하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의 비용 절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가리지 않고 모든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 뒤에 기업 전략에 대한 문제를 푸시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3자 물류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제3자 물류에 관한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죠. 자, 어느 기업이 물류비 절감이나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일부 물류를 아웃소싱 하는 거죠. 자,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가 절감, 물류비 절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 일부 물류를 아웃소싱, 외주를 주는 거예요. 다른 회사에 맡기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이 사내 물류 조직을 별도로 분리해요. 자회사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자, 이 본사가 있는데 우리 물류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물류회사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것도 제3자 물류에 해당된다. 자, 우리 자회사지만 여기다가 외주를 맡기는 아웃소싱의 개념이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물류 효율에 한계가 왔어요. 이렇게 했는데, 자, 물류 산업의 성장을 위해하거나 제3자를 이용하여 물류를 진행한 것이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제3자 물류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주 기업의 기대 효과 한번 외워볼게요. 기업은 여러 곳에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고객 서비스를 위해 집중할 수 있으며 고정 투자비를 없애므로 경기 변동, 물동량 변동에 대처할 수 있다. 자, 핵심은 여기였네요.
자, 화주기업에 제3자 물류를 도입했을 때 기대 효과는 뭐다? 경기 변동과 물동량 변동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 자, 요거 핵심만 외워주시면 되겠죠? 말 길다고 해서 다 외우실 필요 없죠. 자, 그럼 제4자 물류가 나왔어요. 3자 물류의 업그레이드 버전인가? 맞습니다. 자, LLP라고도 하는데 제3자 물류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물류 방법이에요. 제3자 물류의 기능에 컨설팅 업무가 추가되었다. 이게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설명하자면 굉장히 긴데 제가 요약을 한 거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고객 서비스의 극도화를 하기 위해서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망 확충이 더 용이하고 효율적이다. 자, 제3자 물류 특징에 뭐가 추가되어 있다? 컨설팅 업무가 추가되어 있고 고객 서비스의 극도화를 하기 위해서 실행하고 있다. 그래서 요 제4자 물류의 단계는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 자, 그러면은 우리 재창조와 실행, 요 앞에 있는 것과 끝에 있는 것만 외우셔도 문제를 푸는데 절반 이상 도움이 되신다. 하지만 다 외우시는 게 물론 좋겠죠. 자, 이거는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정리해보자면 아웃소싱 외주를 마찬가지로 제3자 물류처럼 제4자 물류도 하죠. 함으로써 공급망 확충, 공급망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응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 자, 뭔가 아웃소싱을 하는데 좀 더 공급망을 확충하고 요즘에 더 많이 실행되고 있고 고객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당연히 제4자 물류를 선택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간단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물류 시스템의 구성을 볼 건데요. 크게는 수송과 배송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수송, 장거리 대량 화물의 이동, 자, 거점과 거점 간의 이동, 지역 간 화물의 이동, 그리고 한 개소의 목적지에 1회만 직송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배송의 차이는 뭐냐? 자, 배송, 단거리 소량 화물, 기업과 고객 간, 지역 내 화물의 이동, 다수의 목적지를 수행하며 소량 운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수송과 배송의 내용이 지금 반대로 되어 있죠. 장거리, 단거리, 거점, 거점, 기업, 고객. 자, 그렇기 때문에 수송과 배송 중에 한 부분만 확실하게 외워주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수송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외웠어요. 근데 문제에 내가 수송 내용은 아는데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러면은 배송이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공동수송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자, 공동수송과 공동배송을 볼 거예요. 그 중에 먼저 공동수송을 보겠습니다. 자, 장점. 공동수송은 물류시설의 인원, 축소 가능하고요. 발송 작업이 간소화되고, 영업용 트럭 이용 증대, 입출하 활동의 계획화, 운임요금의 적정화, 여러 운송업체와의 복잡한 거래 교섭의 감소, 소량 부정기 화물도 공동 수송 가능하다. 자, 단점 볼게요. 기업 비밀 누출에 대한 우려. 자,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비밀이 누출될 수 있어요. 자, 영업 부분의 반대, 서비스 차별화의 한계, 서비스 수준의 저하 우려, 수화주와의 의사소통 부족, 상품 특성을 살린 판매 전략 제약이 있다. 자, 그래서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뭔가 간단하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약간 단점은 여러 회사가 모여서 하다 보니까 니네 회사는 어때? 우리 회사는 이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물건은 깨지기 쉬운 물건은 포장을 잘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보내야 되는데 공동수송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좋겠고요. 확실하게 외워주실 분들만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공동배송 보시면은 자, 수송 효율이 향상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소량화물 혼적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 혼적. 소량화물을 여러 개 막 쌓아서 보내는 거죠. 차량 기사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고요. 안정된 수송 시즌, 네트워크의 경제 효과, 교통 혼잡 완화, 환경 오염 방지, 뭐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 보시면은 외부 운송업체, 운임 덤핑 대처 곤란, 배송 순서의 조절이 어렵고 출하 시장 집중이 되니까 교통이 오히려 이게 혼잡이 완화는 되지만 출발을 할 때 이게 너무 바빠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량 파악이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려워요. 제조업체의 산재에 따른 문제가 또 있겠죠. 그리고 종업원 교육과 훈련 시간 및 경비가 소요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게 전반적으로 다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외우실 분들만 외워서 고득점 안정권 합격을 하실 분들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3장 화물 운송 서비스의 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히도 2장보다는 그나마 좀 쉽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거의 같은 난이도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먼저 사업용 운송의 장점과 단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장점, 단점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장점. 수송비가 저렴하고 융통성이 높다. 수송 능력이 높고 변동비 처리가 가능하다.
설비 투자, 인적 투자가 불필요하다. 물통량 변동에 대한 안전 수송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사업용 운용통의 단점 보겠습니다. 기동성이 낮고 관리 기능이 저해된다. 마케팅 사고가 희박하고 시스템 구축이 잘 안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운임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 외우셔야겠지만 굳이 하나 외우셔야 된다 하면은 단점을 외우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왜냐? 단점을 외워놓고 단점은 알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내용이다 그러면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이 장점 같은 경우에서 관리 기능이 저해된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관리 기능이 향상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 틀린 내용이다라고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좀 전략적인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물류 서비스 기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3자 물류 나왔는데 또 나왔죠. 굉장히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행했던 물류 업무를 외부의 전문 업체에게 아웃소싱을 주는 거죠. 물론 자회사도 가능합니다. 자회사에게 주는 것도 제3자 물류가 돼요. 그리고 전문 물류 업체의 제휴를 통해 물류 시스템의 효율성을 올리는 전략이 제3자 물류다. 말씀드렸고요. 자, 신속 대응 QR입니다. 퀵의 느낌이 들어가 있죠. 네, 신속 대응은 생산 유통기한 단축, 재고 감소, 반품 감소, 뭐 감소하고 단축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요거를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 신속 대응을 했을 때 효과가 다 다릅니다. 소매업자한테는 유지 비용이 절감되고 고객 서비스 제고 그리고 상품 회전율이 증가가 되는데 제조업자에게는 수요 예측 가능, 자산 회전율 상승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럼 소비자, 우리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냐? 상품의 다양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를 수도 있고 품질, 제품 품질이 상승되고 낮은 소비자 가격,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다.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 요 각 해당되는 사람들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물류 서비스 기법. 자, ECR, 효율적 고객 대응 보겠습니다. 자, 내용도 많죠.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자, 소비자 만족에 초점을 두고 공급망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제품의 생산부터, 자, 여기서부터 집중하겠습니다. 생산부터 소매까지 한 프로세스, 한 단계로 보고 관련 기업의 협력을 추구하여 전체적인 효율을 올리려는 고객 대응 기법이다. 자, 중요한 거, 기업의 협력을 추구하여 효율을 올리려는 고객 대응 기법이다. 자, 요게 효율적 고객 대응 ECR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점을 먼저 보시면은 자, 산업체와 산업체 간에 아까 기업의 협력을 추구한다라고 했죠. 산업체와 산업체 간의 통합을 이뤄 최적화도 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자, 효율 협력을 통해서 비효율적과 비상생적인 요소들을 오타났네요. 요소들을 제거하는 목표도 가능하다라는 거 확대해서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TRS 보겠습니다. 주파수 공용통신. 자, 주파수를 뭔가 활용하네요. 자, 여기서 힌트가 나옵니다. 자, 중개국에 할당된 여러 개의 채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전기 시스템이다. 자, 그 어떻게 사용되냐? 화물 추적 통신망 시스템으로 물류 관리에 많이 사용되고요. 자, 주파수 공용 통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음성 통화, TRS 데이터 통신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하여금 배차 지시나 작업 지시, 차량 위치 추적에 용이한 것이 바로 보다 TRS다. 자, 주파수 공용 통신이다. 요거를 외워주시면 또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장점 보시면 배송의 정확한 추적과 도착 시간의 정확한 추정이 가능해진다. 자, 여기 차량 위치 추적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배송이 지연되는 사유, 원인 분석들을 파악해요. 표준 운행 시간을 작성하고 개선할 수 있겠죠. 그리고 TRS를 통한 고장 차량, 지연 차량 등을 분석하여 차량을 재배치도 가능한 것이 바로 TRS, 주파수 공용 통신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칼스 나옵니다. CLS, 통합 판매 물류 생산 시스템인데, 자, 제조업체의 생산, 유통, 거래 등의 과정을 컴퓨터로 연결하여 모든 정보를 기업 간, 국가 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자, 여기서 국가 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범위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거의 지구 전체, 지구체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ALS가 범위가 가장 크다라고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품질 향상, 비용 절감, 그리고 신속 처리가 가능한 것이 또 CALS의 역할이다. 그래서 요것들이 지금 중요한 역할이 뭐냐? 자, 우리 정보화 시대죠? 기업 경영에 필요한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필수 요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다 서류, 굉장히 많은 서류나 기술 자료의 중복을 줄일 수 있고 업무 처리 정차를 축소시킬 수 있다라는 게 또 장점이자 중요성이 되겠죠. 그래서 요 CALS를 도입함으로써 생긴 효과는 비용 절감, 조직 간 정보 공유, 조직뿐만 아니라 국가 간 정보 공유도 가능하겠죠. 신속한 정보 전달,
제품 생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은 등급으로 보면 제일 좋은, 제일 최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류 서비스 전략에 대해서는 내용이 끝났고요. 자,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가용 운송, 내가 가지고 있는 차로 운송을 하는 거죠. 장점, 단점 볼게요. 자, 기동성이 높아요. 내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바로 출발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죠. 그리고 신뢰성이 확보되고 상거래에 기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이 일관적이고 내가 직접 하니까 그러겠죠. 위험 요소가 당연히 낮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단점을 보시면 인적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죠. 사실 이거는 누구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사용하는 차종, 차량에 따른 운송의 한계가 있다. 자, 이것도 당연한 거죠. 내가 1톤 트럭이 있으면 1톤 트럭으로 옮길 수 있는 운송의 한계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수송량 변동에 따른 대응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이거는 차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은 이상 사실 그 정도면 거의 기업이나 다름없는 거죠. 자, 그리고 트럭 운송의 발전 방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효율화, 왕복 실차율 높이기, 트레일러 수송과 도킹 시스템화. 자, 요 내용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대규모 수송과 양방향에서 오는 차량끼리 중간 지점에서 만나 도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량 관리나 노무 관리를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도킹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바꿔 태우기랑 이어 타기 수송이 있어요. 자, 중간에서 트럭의 바디라는 건 물건을 싣는 그 몸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바디를 바꾸거나 중간에 운전자만 교체하는 거를 바꿔 태우기, 이어 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킹 시스템이라는 거는 양방향, 서울에서 오는 친구, 부산에서 오는 친구가 만나서 중간에서 차량 관리나 노무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도킹 시스템인 거고요. 요 차이 잘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트럭 운송 앞으로 컨테이너나 팔레트 수송을 강화하고 집배 수송용차 개발과 이용을 좀 더 확대를 해야겠죠. 그리고 트럭 터미널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물 운송 종사 자격시험 4과목까지 전부 다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이 4과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처음 본 내용들이 많고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합격 점수 목표인 60점을 위해서 공부하실 분들만 하시는 게 정말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목이다. 하지만 안정권으로 합격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과목이다. 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1장부터 1과목부터 4과목까지 전체 요약 영상을 준비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